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58세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집 앞에 나타난 7살 남자아이가 먼저 간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과연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평범한 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어서인데요.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남편 정우와 결혼한 지 올해로 32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되었어야 했습니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저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어요. 젊었을 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고 나이가 들면서는 서로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고 출근하는 게 3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료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집에 혼자 남겨지니 그제야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밤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9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 7시쯤이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작은 남자아이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혹시 길을 잃었나? 였습니다.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걱정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야, 어디서 왔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는데 아이가 더듬거리며 하는 말이야. 아빠, 어디 갔어요? 였어요. 처음엔 아이가 아빠를 찾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누구니? 아빠 이름이 뭐니? 라고 물으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집안을 들여다보더니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고 아빠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혹시 아이가 착각하는 건가 싶어서 얘야, 저분이 내 아빠니? 라고 다시 물어봤는데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는 말을 또박또박 하지 못했어요. 뭔가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행동도 어딘지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진을 보는 아이의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그리움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이가 엄마 라고 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치 이 집을 잘 아는 것처럼 스스럼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알고 있는지, 왜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 보여서 일단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이는 집 안에서도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더니 남편이 평소에 앉던 자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말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잠깐 멀리 가셨어라고 얼버무렸어요. 밤이 늦어지면서 아이의 보호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집 주소나 엄마 아빠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계속해서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남편 사진을 아빠라고 부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이를 재우기로 했어요. 마침 남편 서재에 작은 소파가 있어서 그곳에 이불을 깔아주었는데 아이가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꼭 안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닐까? 저 아이가 남편의 숨겨진 아들인 건 아닐까? 32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고 항상 솔직했어요. 그런 남편이 아이를 숨겨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일찍 일어나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아빠, 좋은 아침 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정말 남편의 아들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의 정체도 모르겠고 보호자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동사무소와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정말 남편의 숨겨진 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아이의 정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담당 공무원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실종 신고가 들어온 아이도 없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경찰서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종아동 명단을 확인해 봤지만 아이와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담당 경찰관이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마음당 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집안 곳곳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위치도 알고 있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기도 하고요. 마치 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서랍은 남편이 늘 잠가두던 곳이었는데 아이가 어떻게 그 서랍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누이가 왔는데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정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시누이의 표정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언니, 이 아이 DNA 검사부터 해봐야겠어요. 오빠 재산도 만만치 않은데 갑자기 아들이라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기분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시누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 아이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이죠. 시누이가 가고 난 후에는 남편의 형님도 오셨어요. 형님은 시누이보다 더 직설적이었어요. 재수 씨, 정우가 평소에 어디 자주 다니는 곳 없었어요? 술집이나 그런 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어요. 32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렇게 의심받는 게 서럽더라고요. 형님, 정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에도 저랑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으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더욱 그렇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친척들이 돌아간 후 저는 아이와 단둘이 남겨졌어요.
아이는 여전히 남편 사진을 보며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이 모든 혼란과 의심이 다 이 아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 대체 누구니?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남편이 저 모르게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던 건 아닐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2년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사고 당시 심하게 손상되어서 켤 수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 봤어요. 혹시 남편이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어디 자주 다니는 곳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정호 씨는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회식도 거의 참석하지 않고 항상 집에 일찍 가려고 했거든요. 이상했어요. 남편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은 한결같았는데, 그럼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정말 남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아이가 우연히 나타난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한편 아이는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사진에 인사하고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며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남편이 퇴근할 시간인 6시쯤에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곤 했어요. 처음엔 그런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기만 했는데 며칠 지나니 왠지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진심으로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순수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아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 아이가 아빠 안 와요. 아파서 안 와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왜 오지 않는지, 왜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응, 아빠가 많이 아파서 못 오는 거야.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에게 죽음에 대해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엄마도 아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눈에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는 안 아파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며칠 더 지나자 이웃들도 아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정말 닮았네요. 눈이 영락없이 정호 씨 눈이네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특히 옆집 아주머니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정호 씨가 평소에 아이들을 특히 좋아하셨거든요. 길에서 아이들을 보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랬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평소에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아이들 편을 들어주곤 했죠. 아이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남편이 정말 어딘가에 자신의 아이를 두고 왔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오해이고 아이는 정말 남편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의혹이 해결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 결과가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남편의 아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갑자기 남편의 서재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항상 잠가두던 서랍 안에 있던 물건이었는데 아이가 어떻게 그 서랍을 열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아이가 들고 온 것은 작은 열쇠였어요. 무엇의 열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물건 같았어요. 아이는 그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며 엄마 이거 아빠가 줬어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이가 정말 남편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정체는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저는 점점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의심과 아이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아이가 가져온 작은 열쇠를 손에 들고 있으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열쇠가 대체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남편이 왜 이런 열쇠를 숨겨놨을까?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이 열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저는 일단 집 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자물쇠나 서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맞는 자물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집 밖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그때 문득 남편의 차가 생각났어요. 사고 후에 차는 정비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아직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차 안에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정비소로 갔어요. 정비소 사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사모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의 차를 보니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남편을 잃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 안을 살펴보는데 트렁크에서 이상한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방이었는데 작은 자물쇠가 달려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이가 가져온 열쇠가 딱 맞았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먼저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서툰 솜씨이지만 가족을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아빠,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림 한쪽에는 삐뚤빼뚤한 글로 해솔이가 그렸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솔이. 그게 이 아이의 이름이었구나. 그동안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가방 안에는 그림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병원 영수증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모두 소아정신과와 발달장애 관련 치료비 영수증들이었어요. 그리고 해솔이 치료 경과 기록이라고 적힌 파일도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해솔이의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해솔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언어 발달이 늦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치료비를 지불한 사람의 이름이 제 남편 김정우로 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방 맨 아래에서 남편이 직접 쓴 편지 몇 통을 발견한 거예요. 편지 겉봉에는 해솔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우리 해솔아, 아빠가 너한테 편지를 쓴다. 아빠는 해솔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해. 해솔이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 아빠는 해솔이 마음을 다 알고 있거든.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해솔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편지 한 줄 한 줄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편지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어요. 해솔이는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남편이 3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다니던 발달장애 아동센터의 아이였던 거예요. 해솔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시설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남편이 특별히 해솔이를 아끼고 돌봐주었던 거죠.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해솔아, 아빠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너는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지.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놀고 있는데 해솔이만 혼자였어. 아빠가 다가가서 안녕이라고 인사했더니 해솔이가 처음으로 웃어줬지. 또 다른 편지에는 해솔아, 아빠는 해솔이 덕분에 정말 행복해. 아빠는 엄마와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해솔이를 만나고 나서 아빠가 된 기분을 처음 느꼈어. 해솔이는 아빠에게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야.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원망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했고 동시에 불쌍한 아이 하나를 아들처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왜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았을까?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혼자 해솔이를 돌보면서 왜 저에게는 비밀로 했을까? 그 답은 남편이 저에게 쓴 편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가방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 은주에게라고 적힌 편지가 있었거든요.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갑작스럽게 떠나서 정말 미안해. 해솔이 일로 너를 놀라게 해서도 미안하고. 은주야, 나는 해솔이를 3년 동안 돌봐왔어. 처음에는 그냥 봉사활동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해솔이를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 아들 같았어. 해솔이는 말은 잘 못하지만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착해. 그런데 왜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사실 여러 번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마다 망설여졌어. 우리가 아이가 없다는 걸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데 내가 혼자서 다른 아이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너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어.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 해솔이 같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거든.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해.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너는 이미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든데 집에서까지 그런 일을 맡기고 싶지 않았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3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게 말이에요. 편지는 이렇게 계속되었어요. 은주야, 해솔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말은 어눌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해. 그리고 너를 정말 좋아할 거야. 해솔이한테 너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선생님이야라고 자주 말해줬어. 만약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해솔이를 부탁해. 해솔이에게는 내가 유일한 가족이야. 센터에서도 해솔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해솔이는 아직 어려서 죽음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그냥 아빠가 어디 멀리 갔다고 생각할 거야.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은주야, 고마워. 32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해솔이 일을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라면 해솔이를 잘 돌봐줄 거라고 믿어. 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동시에 서운함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솔이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 해솔이가 왜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해솔이에게 저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해솔이는 저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해솔이를 다시 보니 정말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사랑했던 소중한 아이로 보였어요. 그리고 어쩐지 남편과 닮은 구석도 있는 것 같았어요. 눈웃음을 지을 때의 모습이 특히 그랬어요.
집에 도착해서 해솔이에게 물어봤어요. 해솔아, 아빠랑 어디서 만났니? 해솔이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아빠, 놀이터에서 만났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아마 센터 놀이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던 모양이에요. 해솔아, 아빠가 해솔이 많이 사랑한다고 했지? 물어보니 해솔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가 해솔이 사랑해요 했어요. 엄마도 사랑해요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해솔이를 향한 모성애 같은 것이었을까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아이를 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어요. 해솔이 같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쉬울까? 치료비며 교육비며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해솔이가 그린 그림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림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해솔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솔이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에는 세 사람이 집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는데 집 창문마다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해솔이를 제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를 저도 사랑해보기로 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솔이가 남편 사진에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했어요. 해솔아, 이제부터 엄마가 해솔이 돌봐줄게. 아빠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 해솔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솔이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솔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관련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해솔이가 있던 발달장애 아동센터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센터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호 씨 부인이세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호 씨 소식을 듣고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해솔이가 정호 씨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센터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센터에 직접 가서 해솔이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해솔이가 처음 센터에 왔을 때 정말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솔이 부모님이 해솔이를 센터에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린 지 벌써 4년이 되었어요. 해솔이는 그 충격으로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정호 씨가 오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센터장님은 남편이 해솔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상세히 들려주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와서 해솔이와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해솔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 함께 먹고 그림도 그려주고 책도 읽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솔이가 아빠라는 말을 처음 한 게 정호 씨한테였어요. 그 전까지는 말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정호 씨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해솔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했을지가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저와 함께 나누지 못한 게 아쉽기도 했어요.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솔이의 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만 해도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적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공증받은 유언장을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언제 이런 유언장을 만들어뒀는지 전혀 몰랐어요. 유언장을 열어보니 첫 줄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은주에게. 이 유언장을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사실 나는 6개월 전에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1년 정도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너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니. 교통사고는 우연한 일이었지만 어차피 남편에게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던 거였어요. 유언장은 계속해서 더욱 가슴 아픈 내용들로 이어졌어요. 은주야, 내가 암 진단을 받고 가장 걱정된 건 너와 해솔이였어요. 너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만 해솔이는 다를 거야. 해솔이에게는 내가 유일한 가족이거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너와 해솔이를 위한 준비를 해왔어요. 먼저 해솔이가 너를 알 수 있도록 매번 센터에 갈 때마다 너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야.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라고 말이야. 해솔이는 너를 만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어요. 나는 해솔이에게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엄마가 해솔이를 돌봐줄 거야라고 약속했거든요. 유언장을 읽으면서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도 저와 해솔이를 걱정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준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유언장에는 재산 관련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내 모든 재산은 너와 해솔이를 위해 사용해주세요. 해솔이의 치료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해솔이를 위해 따로 적금도 들어뒀고 보험도 추가로 가입해뒀어요. 해솔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충분할 거야.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은주야,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나는 해솔이를 통해서 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항상 미안했거든요. 너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너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는 걸. 해솔이를 돌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너도 해솔이를 통해서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해솔이는 우리에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한 법이거든요. 해솔이를 우리의 진짜 아들로 사랑해주세요. 유언장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6개월 동안 혼자 죽음을 준비하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해솔이가 잠든 후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나도 함께 준비할 수 있었는데. 해솔이도 미리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저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겠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해솔이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어요. 먼저 해솔이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언어치료와 행동치료에 함께 가서 해솔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치료사 선생님은 해솔이가 정호 씨와 함께 있을 때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해솔이가 정호 씨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후로 언어 발달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제 어머니와 함께하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솔이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해솔이가 워낙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서 금세 정이 들었어요.
해솔이는 여전히 매일 남편 사진에 인사했지만 이제는 저에게도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입양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뜻밖의 방해가 생겼어요. 시누이와 형님이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언니, 이런 아이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언니도 나이가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시누이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의 말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재수 씨,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 때문에 재산 분할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우가 그 아이한테 돈을 많이 썼다면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해솔이를 마치 재산을 노리는 존재로 보는 시선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형님, 해솔이는 재산 때문에 온 아이가 아니에요. 정우 씨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이고 저도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결국 친척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인 후 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해솔이를 지키겠다고 말이죠. 몇 달 후 드디어 해솔이의 입양이 완료되었어요. 해솔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제 아들이 되었어요. 그날 법원에서 나오면서 해솔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이제 해솔이 진짜 엄마 아들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해솔이는 이제 엄마의 진짜 아들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해솔이는 특수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언어 실력도 늘었고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남편의 묘를 찾아가요. 해솔이가 아빠, 우리 왔어요라고 인사하면 저도 함께 여보, 해솔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말해줘요. 어느 날 해솔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선생님이 가족 그리기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해솔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정말 특별했어요. 그림에는 집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저와 해솔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 구름을 탄 아빠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트 모양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해솔아, 이 하트는 뭐야? 물어보니 해솔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사랑 주는 거예요. 엄마랑 해솔이한테 사랑 많이 주세요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해솔이는 아직 어리지만 나름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하늘에 있다는 것도, 그래도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맞아,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 그리고 해솔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셔. 그날 밤 해솔이가 잠든 후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해솔이라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해솔이 때문에 남편을 의심하기도 했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해솔이가 없었다면 남편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해솔이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32년 동안 아이 없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진짜 엄마가 된 거예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남편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해솔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해솔이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해솔이의 순수한 사랑을 받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된 기분이에요. 감자씨,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해솔이와 함께하는 삶이 감사해요.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소중히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전하고 싶어요. 가족은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요. 저에게는 해솔이가 그런 선물이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모든 분들도 행복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신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사랑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감자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